K-에듀파인 학교회계 수익관리 시스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면요. 수익관리 개요를 간단히 보고 기준정보, 수납자 관리, 징수관리, 수납관리, 반환관리, 미수납관리, 일개관리, 그리고 수입 현황과 교육비 납입증명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수익관리 시스템은 수납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징수, 수납, 일개 처리 등 수입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수입 용어의 정의와 구조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되니까 넘어갈 건데요. 한 가지만 보시면 스마트 스쿨뱅킹 수납 방법이 내년 3월에 전국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교육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 결의의 종류입니다. 오늘은 여기 모든 징수에 대해서 전부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징수 대상자들의 납입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 결의에 대해 전입금 징수, 일반 징수, 수익자 부담금 징수로 나눠서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 징수 결정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 결의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 과원납금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 결의도 징수 결정액을 함께 감액하는 과원납 반환 결의와 징수 결정액을 감액하지 않는 과원납 반환 결의로 나누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상 과목을 올바르게 변경하기 위한 수익 과목 경정 결의와 미수납이 발생한 징수 결의를 차년도로 이월하기 위한 이월 결의도 결의별로 이월 결의하는 방법과 일괄로 이월 결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 채무를 면제해주는 불납 결손 결의까지 다양한 징수를 징수관리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별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학교는 워낙에 다양한 곳으로부터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재원이 구분돼서 징수를 작성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먼저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두 가지 전입금에 대한 징수 방법인 전입금 징수 결의가 있습니다. 교특액의 전입금과 기금액의 전입금이 해당하는데요. 이 교육청이 에듀파인을 통해서 두 가지 전입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학교는 연계된 전입금 자료를 통해서 징수를 작성하게 되고 또한 그 전입금 자료 안에 수납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 보니 이 징수 결의가 결제 완료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됩니다. 다음은 지자체나 각종 기관에서 교부되는 보조금 및 지원금, 그리고 타학교로부터 전입되는 타학교 전입금, 발전기금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발전기금 전입금과 일반 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징수 결의입니다. 이 일반 징수 결의는 학교 대상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고 징수 대상을 기관 거래처 관리에서 선택해서 작성하고요. 마지막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인데요. 이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는 징수의 대상이 학교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학교 대상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징수 대상 또한 거래처가 아닌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선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입재원별 징수 결의도 마찬가지로 징수관리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요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수익관리를 사용하기 위한 기준 정보를 학생 기준 정보와 학교 기준 정보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기준 정보에 해당하는 학년반 정보 관리입니다. 수납자, 즉 학생을 매 회계년도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년과 반 정보가 먼저 생성되어야 합니다. 이 학년과 반 정보는 전년 자료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복사하는지 복사를 통해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이 처음에 메뉴에 접근하시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년도 학년 정보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학년명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안에서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눌러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학년 정보가 복사가 되니까 이 팝업을 닫고요. 다음에 이제 활성화되는 복사 버튼을 누르고 전년도에 사용 중인 학년 정보를 일괄 복사해 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 정보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학년 정보를 복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반 정보 탭에서 먼저 반명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안에서 이전 연도 복사 처리를 한 다음 반 정보가 생성되면 팝업을 닫고요. 그리고 나서 복사 버튼이 활성화되면 클릭해서 복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사용 중인 반 정보가 모두 복사되니까 왼쪽에서 학년 정보를 하나씩 클릭하고요. 반 정보가 빠짐없이 복사됐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기타 그룹을 이전 연도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교직원 등 학생 이외의 수납자를 등록하기 위해 기타 탭에서 그룹명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팝업에서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복사한 후에 다시 한번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눌러서 전년도에 사용 중인 기타 그룹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기타 그룹을 복사하면 이후에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기타 수납자도 전년 복사 기능이 있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12월 15일부터 수익관리 2022년도 회계가 오픈됩니다. 네, 그래서 학년반 정보뿐만 아니라 기타 그룹까지 모든 이전 연도 복사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생 기준 정보인 납입금 정보 관리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 징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납입금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납입금 또한 이전 연도 자료를 복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등록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이 활성화돼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납입금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은 비활성화되니까 먼저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복사 처리가 되면 추가로 필요한 납입금은 행추가로 추가하시고요. 필요하지 않은 납입금은 사용 여부를 해제해서 미사용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납입금 정보 관리에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납입금 인지에 대한 이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대상 납입금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점검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교복 구입비입니다. 이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 제출을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 따로 각각 집계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교복 구입비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복 구입비 납입금의 예상 과목이 교복 구입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입금 명의 교복 구입비나 체육복 구입비라고 해서 에듀파인이 교복 구입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과목으로 인식하니까요. 교복 구입비 납입금의 예상 과목이 교복 구입비가 맞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 기준 정보의 마지막 감면 지원자 관리입니다. 이 수익자 부담금은 개인 부담 또는 지원 또는 감면으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자와 지원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감면 지원 기준과 감면 지원금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 감면 지원 기준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회계 연도가 따로 없죠. 그래서 회계 연도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회계를 운영하면서 추가되는 감면 지원 기준이 있으면 사용 여부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행추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 추가할 때, 행추가할 때 추가되는 감면 지원 기준은 기타 감면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은 감면 지원금입니다. 어떤 납입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면 지원 받는지를 등록하는 곳인데요. 이 감면 지원금 탭에는 회계 연도가 있기 때문에 회계 연도별로 등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전 연도 복사 버튼 클릭하고 전년도에 사용 중인 감면 지원금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한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미사용 처리 등 정리하시고요. 신규로 필요한 감면 지원금은 행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기준 정보는 학교 기준 정보 중 학교 계좌 관리입니다. 이 학교 계좌 관리는 학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수익 관리뿐만 아니라 지출 관리에도 동일한 메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계좌 공통 상세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출금 계좌 이교육 금고 정보와 그리고 계좌 선택적 정보, 계좌별 이용기간 정보는 이 등록하는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팁에다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계좌 검증, 즉 실명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고 검증을 수행을 하고 이렇게 검증이 완료되면 계좌 검증이라는 항목이 검증 완료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출납원 확인 요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출납원 확인이
요청 중 상태로 바뀌고 이제 요청한 계좌를 출납원 계좌 확인 메뉴에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완료하는 거죠. 그럼 계좌 검증과 출납원 확인이 완료돼서 이후에 수입이나 지출, 발전기금 등 관련 업무에서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완료된 계좌는 은행과 예금주명 수정이 불가하도록 비활성화되는데요. 메뉴 상단에는 기본정보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정보 변경을 하시면 이미 처리한 계좌 검증과 출납원 확인 값이랑 또 한 가지 격리부서 신고 대상이 예인 계좌는 아니오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격리부서 신고 대상이 예인 계좌는 교육청에 신고돼서 전출 처리가 가능한 계좌이고 또 이 값의 설정은 학교에서 하실 수 없고 교육청으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화되면 교육청으로 설정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기준정보 준 기간거래처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에서도 지출만큼은 아니지만 거래처를 사용해서 징수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먼저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구분을 선택한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거래처 입력 팝업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거래처 구분이 기관, 직원, 학생이면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분에 대해서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관거래처는 구해주파인에서 이관을 해왔고요. 직원거래처는 나이스 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학생거래처는 이 학생 정보가 이미 수납자 정보관리에 있기 때문에 수납자 정보관리를 통해서 학생거래처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거래처로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납자 정보관리 부분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 쪽에도 준비를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의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거래처를 선택하고 계좌 정보 그리드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요. 팝업이 호출되면 계좌 정보와 계좌 선택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별표가 있는 항목이 필수니까 이 필수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별표가 없는 항목은 선택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팝업 하단에 보시면 CMS 계좌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CMS로 수납하는 학교에서 학교의 CMS 수납 계좌에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정보는 CMS로 수납하는 계좌에 등록하는 정보가 아니라 지출하는 계좌 중에 CMS 성격의 계좌가 있어서 CMS 계좌로 전자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정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계좌는 화면과 같이 확인이 되고요. 계좌를 등록한 후에 수정 사항이 발생을 하면 수정 버튼을 누르고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타기관 거래처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등록한 거래처를 가져오는 기능인데요. 신규 등록하는 것과 동일하게 거래처 구분을 선택하고 신규 버튼을 누른 다음 거래처 입력 팝업 상단에 있는 타기관 거래처 조회 버튼을 누르고 타기관 거래처를 조회하는 팝업에서 실명 확인 번호와 거래처 명 등을 입력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거래처가 있으면 가져오기를 통해서 거래처뿐만 아니라 계좌 정보까지도 함께 가져오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명 확인 번호에는요. 개인 거래처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자이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가져오기 한 후에 저장하면 되시는데요. 저장하기 전에 수정하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더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져오기를 통해 등록된 거래처와 계좌 정보를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학생 거래처는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학생 탭에서 신규 버튼을 누르면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 거래처는 어떻게 등록하느냐? 바로 보시는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은 거래처 등록이 필요한 학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접혀져 있으니까요. 버튼을 펼쳐서 보기 위해서 버튼 보기라는 것을 클릭하고 기간별 거래처 등록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중에 생년월일로 거래처에 등록된다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관리에 학생한테 등록된 계좌 정보가 있으면 계좌 정보까지 함께 등록이 되니까요. 학생에게 뭐 직접 지원금을 지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수익관리의 수납자 정보 관리를 통해서 학생 거래처를 등록해 주셔야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지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등록한 다음에 기간거래처 관리의 학생 탭을 확인해 보면 학생 거래처와 함께 계좌 정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계좌 정보가 이렇게 학생 거래처에 등록된 후에 수익관리에서 학생 계좌 정보가 변경이 돼도 이미 등록된 이 거래처의 계좌에는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좌 정보가 수입에서 변경됐는데 이전에 등록된 학생 계좌 정보로 지원금 지출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 등 학생에게 지출을 할 때는 계좌 정보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준 정보 중 이용기간 정보 관리입니다. 이 이용기간 정보 관리는 EFT로 수납이나 반환을 위해서 이용기간 목록을 확인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메뉴인데요. 먼저 수납용 이용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의 EFT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이 신청이 완료된 후에 이용기간 목록이 상단에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용기간 목록과 함께 통합거래처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금고계좌 정보에서 수납용이니까 계좌 구분이 수납인지 확인 후에 회계 구분은 학교 회계계좌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좌 확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계좌 확인 처리가 완료되어야지만 EFT 수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반환용 이용기간 정보를 확인 처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용기간 목록과 통합거래처 계좌 정보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금고계좌 정보에서 계좌 구분이 지급인지 확인하시고요. 회계 구분을 학교 회계계좌로 선택하고 하단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에 저장과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계좌 확인 처리를 완료합니다. 이 비밀번호 설정은요, 계좌 구분이 지급인 경우에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설정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거나 재설정하시려면 지출관리에 회계간직 사용자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출납원이 해당 메뉴에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다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준 정보 중 통장 기재 문구 관리입니다. 이 통장 기재 문구 관리는 수납과 반환 시 통장에 기재할 문구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방법은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통장 인자 정보를 등록한 후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 통장 인자 코드는 반드시 협의된 코드만 써야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이 그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코드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 구분에는 주기와 비주기 자유 형식이 있어서 주기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통장 인자명이 출력되는지도 교재에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표준 통장 인자명을 조회하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팝업에서 미리 표준 통장 인자명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출력되는 건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좌별로 통장 인자 코드를 등록하는 계좌별 통장 인자 코드 관리인데요. 이 메뉴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좌별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행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계좌별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등록된 정보는 다음 화면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준 정보 중 학교장 직인 관리입니다. 수입에서 학교장 직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관인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이 이건 학교회계가 아니라 서비스 공통에 있는 관인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관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는 업무 기간 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업무 기간 관리자가 관인 관리에서 관인 정보를 등록을 하면
학교장 직인 관리에서는 관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직인을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학교장 직인이 등록되면 저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장 직인이 등록이 되면 이후에 뭐 나비고지서나 영수증 같은 각종 수익관리 출력물에 학교장 직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 정보관리입니다. 이 가맹점 정보관리는 신용카드 수납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후에 그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가맹점 번호를 등록하는 메뉴인데요. 행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용도를 선택하면 교육청 가맹점 번호와 그다음에 학교 가맹점 번호가 자동으로 설정되니까 학교는 그 신용카드 정산 대금을 입금받기로 계약한 계좌 있으시잖아요. 그 계좌 정보를 선택하고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총 8개인데 그중에 신한카드는 학교 가맹점 번호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아서요. 신한카드의 학교 가맹점 번호만 직접 입력하고 직접 확인을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맹점 정보가 모두 등록이 되면 상단의 납부 개시 버튼을 눌러서 신용카드 수납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준 정보의 마지막 스마트 스쿨 뱅킹 신청입니다. 내년에 전국 오픈이 되면 사용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 메뉴는 스마트 스쿨 뱅킹 수납을 하기 위해서 학교 정보를 등록하고 농협으로 전송하는 메뉴입니다. 학교는 농협과 계약이 완료되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기간 상세 내역을 작성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결제를 요청하고요. 결제가 완료되면 등록한 정보를 농협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진행 상태가 등록 완료로 바뀌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쿨뱅킹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메뉴에서 해지 요청하시고요. 해지 처리가 완료되면 진행 상태는 해지 완료로 바뀌게 되는 메뉴입니다. 이 스마트 스쿨뱅킹 수납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론 수납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납자 정보 관리입니다. 수납자 정보 관리에는 다양한 버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버튼을 하나씩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엑셀 등록 버튼입니다. 학교는 많은 수의 수납자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엑셀 등록 버튼을 통해서 대량의 학생을 일괄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버튼 보기를 클릭하고 버튼을 펼친 후에 엑셀 등록 버튼을 누르고 팝업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어보면 다양한 항목의 수납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입력하기 전에 먼저 주민번호 열을 선택하고 이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러서 셀 서식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변경이 한번 필요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셔야지만 주민번호 열쇠 자리를 올바르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엑셀 서식 항목에 맞춰서 수납자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팁에 기재한 것처럼 별표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하고 그 외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운받은 파일은 절대로 형식은 수정하지 않아야 되고 시트명 역시 수정하시면 업로드가 불가한데요. 이것은 뭐 수납자 엑셀 등록뿐만 아니라 수입 또는 모든 에듀파인의 모든 엑셀 업로드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팝업에서 서식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팝업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엑셀 파일에서 수정하고 재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화면과 같이 저장 버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장 후에 수납자가 일괄로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납자의 기본 정보 항목에 정상과 누락이란 값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정상은 학적 구분과 계좌 정보가 등록된 수납자이고 누락은 학적 구분이 누락되거나 또는 계좌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수납자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버튼은 선택 학생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학생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선택한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는 네, 별표 처리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가 별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은 대상 추가 버튼입니다. 회계 운영 중에 전입 등으로 수납자가 추가되면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학적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상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조회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학생을 신규로 추가할 때 이미 존재하는 주민등록번호라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동일한 주민번호로 수납자는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주민번호로는 수납자 등록이 불가해서 그럴 때 학생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다른 건 입력하지 않으시고 생년월일만 입력해서 조회를 하면 모든 회계연도를 통틀어서 등록된 수납자가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원하는 수납자가 있으니까요. 네, 팝업 안에서 바로 원하는 회계연도에 학적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해당 회계연도의 진급 처리가 누락된 대상자를 조회하는 진급 검증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누락된 학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납자를 일괄 삭제하는 버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수납자 삭제할 때는 지금 기본정보 탭에 보시면 수납자 삭제 버튼이라는 이 버튼이 있어서 이걸 이용하시고요. 다수의 수납자를 삭제하는 경우에 일괄 삭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납자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출금 동의 신청 중 자료나 징수결의 작성 중 자료 등 이 삭제할 수 없는 수납자는 알림이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찾아서 삭제한 후에 수납자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을 기간거래처로 등록하는 기간별 거래처 등록 버튼인데요. 앞에서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등록한 학생을 기간거래처에서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주민번호 일괄 변경 버튼 알아보겠습니다. 곧 교육비 납입증명 처리하실 텐데요. 이 교육비 납입증명은 주민번호 열쇠 자리가 올바르게 등록된 학생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학교에서 신입생의 주민번호 열쇠 자리 수집되기 전에 에듀파인에서 징수가 급하니까 수납자를 생년월일 6자리랑 임의의 뒷번호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가 올바르지 않으면 교육비 납입증명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요. 주민번호 일괄 변경 버튼으로 변경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팝업에서 학적 정보를 조회한 후에 서식을 다운받는데요. 그냥 서식을 다운하면 현 기준 정보가 비어있는 빈 양식이 다운되니까 반드시 학적 정보를 조회한 후에 다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과 같이 현 기준 정보가 포함된 엑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변경 기준 정보에서 주민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업로드를 통해서 주민번호를 일괄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자동 납부 신청을 위한 카드 신청 안내장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로 직접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안내장을 출력해서 배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신청 안내장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직인 출력 여부 및 카드사 신청 기한 입력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요. 다음 화면과 같이 카드사별 신청 연락처와 홈페이지가 기재된 안내장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카드사는 가맹점 정보관리에 가맹점 정보가 등록된 카드사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만 출력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관리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스쿨뱅킹 출금 동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에듀파인에 탑재된 동의서를 출력해서 배포하고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비 납입증명 동의서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학교를 통해서 교육비 납입증명 자료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출력해서 학부모님에게 배포하시고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적 정보를 일괄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사용하실 일이 사실 거의 없긴 한데요. 종종 동일한 회계연도에 중복된 다수의 학적 정보가 존재하는 수납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21년도에 입학생과 1학년 2개의 학적 정보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수납자를 선택하고 학적 정보 일괄 삭제 버튼을 누르면 팝업에서 미사용이나 또는 중복 사용으로 보이는 학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적 정보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중복된 학적 정보가 정리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전에 발생한 정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학적 정보를 갖고 있는 수납자를 보시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적 정보를 일괄 수정하는 버튼입니다. 팝업을 보면 학적 일자와 학적 구분을 일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진급하실 때 학적 변동 일자를 잘못 지정하고 진급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학적 정보 일괄 수정 버튼을 통해서 학적 일자를 변경을 해주시면 손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기본 정보를 일괄 수정하는 버튼입니다. 일괄 수정이 가능한 기본 정보는 제약 구분, 그리고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그리고 정보 제공 시작 일자, 교육비 납입증명 여부까지 총 4가지입니다. 특히나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와 정보 제공 시작 일자, 교육비 납입증명 여부는 필수니까 이 기능 이용하시면 좋으신데요.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 일괄 수정 버튼을 누른 후에 정보 제공 시작 일자부터 일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항목을 선택하고 일자를 입력한 후에 일괄 적용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자동으로 Y로 변경되니까 저장하시고요. 다음으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항목과 Y값을 선택한 후에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고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납입증명 여부도 항목을 선택하고 일괄 적용한 후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괄 등록한 정보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정보 제공 종료 일자는 정보 제공 시작 일자에 플러스 5년으로 자동 설정된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튼 보기의 마지막 수납자의 추가 정보를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기능인데요. 그동안 수납자를 엑셀 등록할 때 학부모 정보를 함께 기재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수납자 개별로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수납자가 등록된 후에도 일괄 등록이 가능하도록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먼저 대상을 추가하고 수납자 추가 정보 엑셀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다운받은 엑셀에 보호자 이름, 보호자 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팝업에서 서식을 업로드한 다음 검사를 통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후에는 추가 정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납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에듀파인에서는 기타 수납자도 회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면 기타 수납자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기타 수납자도 이전 연도 복사 처리가 가능하고 복사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학년반 정보관리에서 기타 그룹이 복사되어야 합니다. 자,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과 같이 전년도 재직 상태의 기타 수납자를 일괄 복사해 옵니다. 또한 복사 후에 버튼명이 이전 연도 복사 추가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재직 상태의 기타 수납자를 복사하고 비재직을 포함해서 혹시라도 복사하지 않은 대상자를 복사할 수 있도록 버튼명이 변경되는 거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을 선택해서 복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론 감면 지원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생을 감면과 지원으로 징수하려면 먼저 감면 지원자가 등록되어야 하는데요. 감면 지원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직접 학생을 추가하는 방법과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을 직접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학적 정보를 조회한 후에 대상을 선택하고 감면 지원 기준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율 또는 금액 중 하나의 값을 반드시 입력하시고요. 감면 지원받는 기간인 시작월과 종료월도 입력하시는데요. 이 시작월과 종료월은 일자가 아닌 월까지만 입력하도록 얼마 전에 개선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면 지원자 정보가 생성이 되면 꼭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팝업에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서 상단의 주의사항부터 확인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선 납입금명, 감면 기준, 감면명은 감면 지원 기준 관리에 감면 지원금 탭에 등록된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비율과 금액을 둘 다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니까 하나만 입력해 주시고 콤마나 원 등을 금액에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콤마나 원을 입력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금액에는 콤마나 원을 입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로드 양식 자체를 수정하거나 시트명을 수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사항을 주의해서 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팝업에서 업로드한 다음에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팝업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엑셀 파일에서 수정하고 재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감면 지원 정보가 엑셀 파일의 중복으로 존재하면 검사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 내에서 중복된 자료가 존재하면 검사는 되는데 저장할 때 시스템 처리 중 오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중복된 정보가 표시가 안 돼서 현재는 직접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복된 자료가 표시되도록 12월 중으로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2년도 감면 지원자 정보를 엑셀로 등록할 때는 중복된 자료가 있으면 색깔이 표시되고 어떤 중복 정보가 있는지 알림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가 완료돼서 저장을 하면 일괄 등록된 감면 지원자 내역을 화면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진급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진급도 곧 처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중점 사항을 보겠습니다. 진급을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는 차년도의 학년반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되고 또 진급 처리는 총 3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진급 방법은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차년도의 학적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진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진급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차년도의 학적 정보를 추가하는 게 곧 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학생 진급 관리라는 메뉴에서 진급 학적 정보를 입력하고 진급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학생 진급 관리 메뉴에서 엑셀로 일괄로 진급하는 방법인데요. 이 3가지 진급 방법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업로드 서식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도 정리했으니까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에 진급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적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한두 명의 학생을 진급해야 된다. 그러면 직접 학적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이 편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학적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차년도의 학적 정보를 입력해서 저장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차년도 학적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진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적 정보 추가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 학적 정보 수정 버튼도 있는데요. 이 두 버튼의 차이점은 학적 정보를 추가하면 학적 정보 행이 추가돼서 이력이 관리되고 학적 정보 수정은 행을 선택하고 학적 정보를 수정하기 때문에 이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학생 진급 관리에서 진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급 대상 학년과 반을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에서 진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 학년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반을 선택하고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회계연도, 학년, 반, 번호는 모두 이 상단에 있는 일괄 적용 버튼을 통해서 일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진급정보 입력이 저장이 되면 입력 상태가 완료로 변경되는데요. 진급 대상 학년과 반의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이때 진급 처리 버튼을 클릭해서 진급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학년별로 진급 처리도 가능하지만 반별로는 진급 처리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주야, 계열, 학년은 같이 한꺼번에 진급 처리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진급하는 경우에는 상위 학년의 진급이 먼저 완료되어야지만 하위 학년의 진급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진급 관리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진급할 때는 이 동일한 주야, 계열, 학년 중에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하면 진급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또 특정 학생을 제외하고 진급할 수 없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급한 결과는 보시는 진급 학년 기준 탭에서 진급 정보와 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급의 마지막 엑셀로 진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엑셀 일괄 처리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학적 정보를 조회해서 서식을 다운합니다. 학적 정보를 조회한 후에 다운해야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현 학년 기준 정보가 포함된 엑셀을 다운하실 수 있고요. 진급 엑셀 파일 작성 시 주의점을 같이 살펴보면 먼저 개인 번호는 에듀파인에서 관리하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인 번호를 주민번호라고 생각해서 수정하시는 학교가 가끔 있는데요. 개인 번호는 주민번호가 아닙니다. 이 개인 번호는 고유한,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고유한 번호이기 때문에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어도 수납자가 연속적으로 에듀파인에서 관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야 학년 반은 학년 반 정보관리에 등록된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졸업 학년은 기본적으로 진급 대상이 아닌데요. 미납액이 있어서 2월 결의의 대상자이거나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진급을 해야 합니다. 예로 2021학년도에 미납액이 없이 졸업하는 학생이지만 2022년도 1월, 2월 수납액이 있어서 2022년도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인 경우에는 2022년도에 학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비 납입 증명은 회계연도별이 아니고 연도별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학년은 2월 결이라든가 교육비 납입 증명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진급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엑셀로 진급하실 때에는요, 진급 대상이 아니면 파일에서 행삭제를 함으로써 진급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엑셀 작성이 완료되면 서식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혹시나 공란으로 업로드가 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학년반 정보관리에 등록된 주야 학년 반 정보와 불일치하게 엑셀에 작성하시면요, 공란으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공란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이 끝나면 학적 변동 일자와 적용 회계연도를 입력하고 검사를 수행해서 모든 데이터의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입에서 모든 엑셀 업로드 하실 때 오류 내역이 존재하면 저장 자체가 불가하니까요. 오류는 팝업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또는 원본 파일에서 수정하고 재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엑셀로 진급한 후에도 화면의 입력 상태는 완료로 변경되고요. 진급 입력 쪽에서 진급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확실하게 진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수납자 정보 관리입니다. 그래서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차년도, 2022년도죠. 네, 2022년도 회계년도를 선택하고 모든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진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학년으로 진급을 하면 비제약 처리됩니다. 이 졸업생까지 같이 조회하시려면 상단의 제약 구분을 전체로 조회해야지만 졸업학년을 포함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납자의 계좌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납자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도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접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수납자가 에듀파인에 등록이 되면 계좌 정보 관리, 지금 보시는 메뉴에 조회가 됩니다. 그럼 수납 방법부터 개인정보 동의 항목까지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이 개인정보 동의 항목은 수납자 정보관리에서도 알아본 것처럼 등록이 가능하니까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만 계좌정보관리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출금 동의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 여부가 필수이니까 반드시 동의를 받으시고 에듀파인 시스템에 동의 여부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납부자 번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납부자 번호는 출금 동의가 완료되면 부여되는 번호이니까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엑셀로 일괄 등록해 보겠습니다. 엑셀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팝업에서 학적 정보를 조회한 후에 이미 계좌가 등록된 대상자는 불필요하니까 계좌 미등록자 엑셀 서식 다운에 체크를 해서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서 납부자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네, 작성이 완료되면 업로드하시고 검사한 후에 오류가 없으면 생성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를 통해서 일괄 등록된 계좌 정보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 정보가 등록되면 이제 출금 동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좌 신청 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계좌 신청 관리의 신청 대상자 탭에서요. 먼저 계좌 검증을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출금 동의를 진행을 하고 나서 오류가 발생을 해야지만 계좌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출금 동의를 하기 전에 계좌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좌 검증을 한번 먼저 수행하시고 출금 동의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 검증 완료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검증을 하지 않거나 검증 실패한 대상도 출금 동의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검증이 완료되면 출납원 확인을 받기 위해 확정 요청하시고요. 그다음 확정 요청하면 상태가 확정 요청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출납원이 계좌 확정 관리에서 요청한 자료를 선택하고 확정 처리를 하시는데요. 이 확정 처리는 전자자금이체 수익 권한을 부여받으신 선생님만 하실 수 있고 이 전자자금이체 수익 권한은 학교의 한 명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계좌 신청 관리를 확인하면 이제는 상태가 확정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신청 데이터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전송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자료를 전송합니다. 신청 데이터 전송 후에는 두 번째 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자에 있던 자료가 두 번째 신청 후 대기자 탭으로 이동하고요. 이 탭에서 결과 반영까지 하루가 소요되는데 수납 방법에 따라서 결과 반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쿨뱅킹을 사용하는 학교는 D+1 영업일에 신청 데이터 적용 버튼을 눌러서 직접 결과 파일을 적용을 하고 CMS와 EFT를 쓰는 학교는 자동으로 결과가 적용되니까 이 신청 데이터 적용이란 버튼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 적용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CMS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보내시면 출금 동의 결과 적용이 2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과가 적용되면 정상 처리된 대상은 사용자 탭에서 조회되고 그다음 정상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는 다시 신청 대상자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자 탭에서 조회되는 수납자만 전자이체로 수납이 가능하니까요.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사항을 조치한 후에 출금 동의를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출금 동의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정 요청이 불가한 대상자인데요. 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동의 일자가 금일 이후이면 확정 요청이 불가하고 이러한 대상자는 분홍색으로 표시되니까 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계좌정보 관리 메뉴로 이동해서 제3자 동의 여부와 일자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미 전송한 데이터가 존재해서 더 이상 전송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 전자이체는요, 이용기간 번호별로 하루에 출금 동의 한 번, 수납이체 한 번, 반환이체 한 번씩만 전송이 가능한데요. 출금 동의는 신규와 해지를 합쳐서 한 번만 전송이 가능해서 이미 전송한 데이터가 존재하면 화면과 같은 문구가 확인되고 전송 버튼이 비활성화되면서 전송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전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 후 대기자 탭에서 신청 일자가 당일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출금 동의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출금 동의 해지는 신청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인포라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어서요. 여기는 이제 대국민이 본인의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하고 뭐 변경도 하고 해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에듀파인의 출금 동의 정보도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이나 전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수납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출금 동의 해지를 안 하면 학부모님이 확인해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수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금 동의를 해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지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사용자 탭 상단에 보시면 버튼이 3가지 있는데 이 버튼 하나하나가 각각의 해지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해지를 신청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대상자를 선택하고 해지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 동의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팝업에서 전송 처리를 하고 그러면 신청 후 대기자 탭으로 이동해서 이 탭에서 결과가 반영되기까지 하루를 기다린 다음에 스쿨뱅킹 학교는 직접 결과 파일을 적용하고 EFT와 CMS를 쓰는 학교는 자동으로 결과가 적용되니까 다음 화면 해지자 탭에서 해지 처리된 수납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해지 후에 신규 계좌 정보로 출금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신청 대상자 상태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이 버튼으로 신청 대상자로 변경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해지와 출금 동의 신규 신청을 동시에 하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지하는 게 아니라 계좌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서 기존 출금 동의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 정보를 출금 동의 받아야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해지 신청하고 다시 출금 동의를 받으면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버튼인 것이죠. 그래서 해지 후 등록 신청을 클릭하면 대상자가 신청 대상자에서 조회되니까 변경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데이터를 전송해서 출금 동의 진행할 수 있다라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출금 동의가 좀 급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은 버튼입니다. 마지막 해지 방법은 에듀파인에서 더 이상 해지 처리가 불가해서 해지자로 상태 변경하는 버튼인데요. 이 해지자 상태 변경을 하면 선택한 사용자는 바로 해지자로 바뀝니다. 근데 모든 사용자에게 쓸 수 있는 버튼이 아니라 해지 신청을 했는데 이미 계좌 정보가 뭐 은행 등에서 해지돼서 에듀파인에서 해지 처리가 더 이상 불가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해지자 상태 변경을 하면 사용자 탭에 있던 대상은 바로 해지자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금 동의 해지는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3가지 버튼을 통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좌 이력 조회 메뉴입니다. 수납자별로 계좌 정보 이력 확인하고 파일 다운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납자의 카드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드 정보 관리 메뉴인데요.
학교는 계좌 정보랑 다르게 이 카드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계좌 정보도 민감하지만 카드 정보는 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카드사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3자 제공 동의 처리되지 않으면 학부모님 카드사에 신청이 불가하니까요.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그다음에 정보 제공 시작 일자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메뉴는 수납 방법이 직접 수납 또는 신용카드인 대상자만 조회되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수납 방법이 신용카드인 대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있는 계좌 정보 보기에 체크를 하면 계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펼쳐져서 입력도 가능하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미 출금 동의가 완료된 계좌는 수정이 불가하니까 출금 동의 정보를 해지한 후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또 수납 방법이 신용카드로 변경된 후에는 계좌 정보를 일괄로 등록할 수 없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개별 등록만 가능하니까요. 이 신용카드 수납자 외에도 지원금 지출 등의 어떤 사유로 계좌 정보가 필요한 학교라면 신용카드로 수납 방법이 변경되기 전에 계좌 정보 관리해서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부모가 카드사에 신청한 정보가 연계되는 카드 신청 관리 메뉴입니다. 신청 대상자 탭에서 신용카드사, 카드 소유자 등 이 신청한 카드 정보가 확인되면 대상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적용 처리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수납 방법을 미리 신용카드로 변경을 해 놓으시면 카드사로부터 신청 정보가 연계되자마자 자동으로 적용돼서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원치 않는 시점에 신용카드 사용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교는 수납 방법을 신용카드로 미리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용카드 사용자가 되면 수납 방법은 자동으로 신용카드로 변경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가 이제 신용카드의 신청 정보가 이제 적용되면 사용자 탭에서 보실 수 있고 이때부터 신용카드로 수납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 정보는 학교에서 해지 요청도 가능하고 학부모가 카드사로 해지 요청을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학교에서 해지하면 학교에서 해지할 때는 사용자 탭에 있는 이 해지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지자 탭에서 조회가 될 거고요. 학부모가 카드사를 통해서 해지하면 카드사 해지자 탭에서 조회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납자 관리의 마지막 수납자 스마트 스쿨뱅킹 관리입니다. 예, 스마트 스쿨뱅킹이 지금 현재는 일부 시도에 시범 운영 중이고요. 내년에 전국 반영을 앞두고 있어서 이미 매뉴얼이랑 동영상까지 지원 서비스에 다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걸 또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스쿨뱅킹 대상자를 관리하는 스마트 스쿨뱅킹 관리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수납 방법이 스마트 스쿨뱅킹인 대상자만 조회되고요. 스마트 스쿨뱅킹 또한 학부모가 직접 앱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앱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정보가 에듀파인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진행 방법이 좀 거의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가 앱에서 정상적으로 조회하고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 스쿨뱅킹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배포를 해서 동의받은 결과를 이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에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메뉴에서는 스마트 스쿨뱅킹으로 수납 후 반환 처리를 위한 계좌 정보도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 스쿨뱅킹은 별도의 반환 프로세스가 없어서 반환을 위해서 계좌 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좌 정보 보기에 체크를 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메뉴도 마찬가지로 일괄로 등록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납 방법이 스마트 스쿨뱅킹으로 변경되기 전에 계좌 정보 관리에서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스쿨뱅킹 신청 관리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납 방법이 스마트 스쿨뱅킹인 수납자는 첫 번째 신청 대상자 탭에서 조회됩니다.
학부모가 앱에서 신청한 정보가 적용되기 전에는 상태가 미사용으로 확인되고요. 신청한 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되면 사용자 탭에서 조회되는데요. 이 K-에듀파이는 이 스마트 스쿨 뱅킹 앱과 매일 대사 작업을 통해서 앱 기준으로 전일 변동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용 버튼이 활성화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상자는 적용 버튼을 눌러서 직접 사용자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용자 탭입니다. 사용자 탭에서 조회돼야지만 스마트 스쿨 뱅킹으로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 사용자 탭에서도 앱 기준으로 전일 변동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적용 버튼이 활성화되니까 직접 적용 버튼을 눌러서 앱 해지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마트 스쿨 뱅킹 신청 정보는 학교에서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용자 탭에 있는 해지 신청 버튼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지자 탭인데요. 학교에서 스마트 스쿨 뱅킹을 해지 처리한 수납자가 조회되는 탭입니다. 해지 처리가 완료되면 이 신청 대상자 상태 변경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신청 대상자 탭에서 조회되도록 만든 후에 해당 탭에서 수납 방법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앱 해지자 탭입니다. 이 탭은 학부모가 앱에서 직접 스마트 스쿨 뱅킹을 해지한 수납자가 조회되고요. 동일하게 신청 대상자 상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지했는지 학부모가 해지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탭에서 해지자가 관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쿨 뱅킹 신청 및 해지 이력을 관리하는 스마트 스쿨 뱅킹 이력 조회 메뉴입니다. 학적 정보와 이름, 상태 구분, 상태 변경 일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납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